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자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꿨던 경험을 담은 사연입니다. 긴 이야기가 될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젊었을 때부터 이 일 저 일 안 가리고 하신 분이었어요. 공사장에서 일용직도 하셨고 새벽 배달도 하셨고 한 번은 지방에서 양식장 일을 하시겠다고 몇 달 동안 집을 비우신 적도 있었어요. 무능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정말 뭐든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남들이 꺼리는 일도 기꺼이 하셨어요. 가족 앞에서는 자존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이었죠. 그렇지만 빚이 있던지라 그런 아버지의 노력에도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는 시내버스 기사를 시작하셨어요. 새벽부터 출근하시고 가끔 오후에 들어오시면 소파에서 잠깐 주무시다가 퇴근 후엔 저한테 뭐 먹을 거 사왔다고 비닐봉지를 흔드시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네요. 아버지 본인은 김밥 하나로 점심을 때우시면서 저랑 엄마한테는 항상 붕어빵이나 호떡 같은 간식거리를 챙겨오셨어요. 지나가다 맛있어 보여서 샀다면서요. 한 번은 제가 아빠도 같이 먹자라고 했더니 아빤 배불러 하시면서 저 먹는 거 보고만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배가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뿐인 딸한테 다 주고 싶으셨던 거죠.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수선집을 하셨어요. 옷 수선, 커튼 수선, 지퍼 교체 같은 거요. 가게라고 하기엔 좁은 공간이었는데 엄마는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리셨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쉬지 않고 나가셨어요. 혹시 누가 올지 모르니까요. 두 분이서 외동딸인 저 하나 키우는데 정말 모든 걸 쏟으신 거예요. 빠듯하게 사시면서도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고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죽거나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낄까봐 그런 모습을 제 앞에서 절대 보여주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20대 때 저의 목표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는 것이었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다가 20대 중반에 지인 소개로 온라인 쇼핑몰 공동 운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수선집에서 자라면서 옷감이나 봉제 쪽은 눈이 트여 있었거든요. 원단 만져보면 어느 정도 품질인지 감이 왔고 어떤 옷이 잘 만들어진 건지도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옷 살 때 같이 가면 이건 한번 빨면 줄어든다, 이건 보풀 금방 난다 이런 거 짚어줬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성 의류 쪽으로 시작했어요. 엄마한테서 배운 게 사업 미천이 된 셈이죠. 초반엔 정말 힘들었어요. 사진 찍고 상품 올리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CS 대응하고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당시 제가 원룸에서 살았는데 방 반쪽이 재고 박스로 꽉 차 있었어요. 첫 해 교환이랑 환불 요청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는 울면서 포장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빠 엄마가 그 고생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저라고 못 버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3, 4년 정도 악착같이 매달리니까 매출이 꽤 안정됐어요. 단골도 생기고 재구매율도 올라가고 입소문도 타기 시작했어요. 잘 나가는 상품이 몇 개 터지면서 월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30이 넘어서는 직원 2명을 두고 작은 사무실도 얻을 수 있었죠.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한테 매달 생활비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 생활비 드리는 날 아빠한테 봉투를 건넸는데 아빠가 이게 뭐냐 라고 하셔서 용돈이라고 했더니
한참 멀뚱멀뚱 쳐다보시다가 받으셨어요. 그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아빠가 어떤 마음인지 느껴졌죠. 그때 아빠가 그러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잘 클 줄 몰랐다.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된 거니? 그 뿌듯함과 대견함이 담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목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언젠가 제 이름을 건 작은 브랜드를 내고 싶었어요. 남이 만든 옷을 떼다 파는 게 아니라 제가 기획하고 제가 만든 옷을 파는 거예요. 당시 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예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쇼핑몰 촬영 때문이었어요. 매출이 늘면서 제품 사진도 좀 제대로 찍어야겠다 싶어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를 섭외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상업 촬영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첫날부터 분위기를 확 끌고 갈 줄 알더라고요. 촬영장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이리저리 들어보면서 오, 이 옷 괜찮은데요? 이건 이렇게 찍으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하면서 혼자 신나 있었어요. 모델한테도 이 각도에서 살짝 고개 돌려보세요. 아, 좋아요. 완벽해요. 이런 멘트들을 하면서 계속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말을 워낙 잘하고 주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직원들한테도 잘 웃고 저한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고요. 한번 촬영하고 끝일 줄 알았는데 결과물이 생각보다 좋아서 두세 번 더 맡기게 됐어요. 확실히 사진 스킬이 다르니까 쇼핑몰 클릭수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촬영 끝나고 밥도 먹고 문자도 주고받다가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제게 먼저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난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당신한텐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어요. 좀 쑥스럽긴 했는데 솔직히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미 저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 같이 있으면 늘 웃음이 많았어요. 제가 사업 때문에 야근하면서 지쳐 있으면 갑자기 사무실로 치킨을 들고 나타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오늘은 일 때려치우고 나가서 바람 쐬자 하면서 억지로 데리고 나갔어요. 한 번은 제가 새벽까지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쓰러져 잠든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눈 떴더니 그 사람이 다녀왔더라고요. 문 앞에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하고 커피를 놓고요. 또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알아누운 적이 있었는데 그땐 죽을 끓여서 왔어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끓였다면서. 맛은 좀 애매했는데 정성이 느껴졌어요. 소금을 깜빡하고 안 넣었다며 엄청 아쉬워했는데 그런 허술한 면도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또 빠졌던 것 같아요. 완벽한 척하지 않고 서투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믿음이 갔거든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이도 결혼 정년기였고 주변에서도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되던 때였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가족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물어봤을 때 부모님은 일찍 이혼하셔서 연락이 끊겼고 형제도 없어 라고 했거든요. 더 자세히 물어보면 표정이 좀 어두워지면서 가족 얘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사진 같은 것도 본 적이 없었고요. 솔직히 좀 신경이 쓰였어요. 한 번은 명절 전날에 혼자 있을 남자친구가 마음이 쓰여서 내일 우리 집에 같이 갈래? 가족이랑 같이 보내는 게 좋잖아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잠깐 망설이다가 난 괜찮아.
자기는 가족끼리 보내 라고 했거든요. 괜찮은 척 하는데 괜찮지 않은 것 같았어요. 명절 당일 돼서 혼자 뭐 했냐고 물었더니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봤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혼자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밝게 웃으면서 사는 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한테 제가 가족이 돼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남자친구의 말이었어요. 어느 날 둘이 한강공원에서 걷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넌 내 유일한 가족이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혼자였던 이 사람한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죠.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정식으로 인사를 시켜야겠다 싶었어요. 주말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남자친구는 처음 뵙는 자리이니 예의를 차려야 한다며 과일이랑 꽃다발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현관에서부터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식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엄마한테 어머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 엄마도 그런 반응에 꽤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걔는 어딜 가든 말로 예쁨 받을 스타일이다 라고 하셨을 정도로 남자친구는 상대방 기분을 맞추는데 정말 능숙했어요. 근데 아빠가 이상했습니다. 식사 내내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남자친구가 아빠한테 인사를 드렸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그래요 하고 끝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아버님 버스 운전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실 텐데 하고 말을 이어봤지만 아빠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어요. 밥 먹는 내내 젓가락으로 반찬만 집으셨어요. 분위기를 읽은 남자친구가 엄마 쪽으로 계속 대화를 돌리면서 자리를 이어갔는데 아빠의 그 침묵은 식탁 위에 이미 무겁게 깔려 있었죠. 남자친구가 가고 나서 아빠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난 저 친구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 당황했어요. 아빠가 사람 외모를 가지고 뭐라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은 번지르르 한데 눈이 안 웃어. 밥 먹으면서 보니까 눈이 차갑더라.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아. 그러시더니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이 없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면 이혼하신 대로 어느 한쪽은 연락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집안을 모르는데 어떻게 딸을 보내? 난 가족이 없다는 말이 왠지 믿기지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지 아빠. 어떻게 남의 가정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 사람하고는 안 된다. 이해가 안 됐어요. 한번 만나보시고 인상이 어떻다, 가족이 없는 게 말이 되냐 등 그런 이유만으로 딱 결혼을 막겠다니. 가족이 없는 게 그 사람 잘못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엄마한테 여쭤보니 엄마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아빠가 왜 저러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원래 아빠들은 사위들이 뭘 해도 영 못마땅한 법이긴 하지. 네가 이해해라. 아빠를 설득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사진 일도 실력이 있고 수입도 괜찮다는 걸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남자친구가 제 옆에서 묵묵히 지켜줬던 이야기도 했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셨어요. 사람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면서요. 그렇지만 아빠의 반대는 변하질 않았죠. 근데 제가 더 힘들었던 건 아빠의 반대 이유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흐려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도 인상이 어떻다, 가족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나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셨는데 제가 하나씩 반박하면 이젠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못 하셨거든요. 그러다 다시 안 된다고만 반복하셨어요. 왜요? 하고 물으면 한숨만 쉬셨어요.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고집을 부리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에 점점 지쳤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제 선택을 막으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고집을 부리거나 의견을 내면 네가 생각한 거면 그래라 라고 하셨고 쇼핑몰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 다 말렸지만 아빠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라고 하시면서 시작하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원룸에서 박스 더미에 파묻혀 울고 있을 때도 아빠가 오셔서 묵묵히 포장을 도와주시고 가신 적도 있었고요. 언제나 걱정은 하셨지만 막진 않으셨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렇게 키우신 분이에요. 그런 아빠가 결혼만큼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당황을 넘어서 낙심이 됐어요. 밤에 혼자 방에서 울은 적도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혹시 아빠가 그냥 딸을 보내기 싫은 그런 마음이신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느끼시는 게 있는 건지,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니까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아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더러 어떡하라고? 엄마도 한숨을 쉬시면서 나도 모르겠다. 내가 몇 번을 물어봐도 입을 꾹 닫고 계셔.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네가 양보하면 안 되겠니?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전 차마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상태로 1년이 넘게 갔어요. 저도 지치고 엄마도 지치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집에 가면 예전엔 아빠가 제일 먼저 현관문을 열어주셨는데 이젠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밥을 같이 먹어도 대화가 없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나는 식탁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엄마만 어색하게 이것저것 말을 꺼내시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셨는데 아빠도 저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엄마가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너도 고집이고 아빠도 고집이야. 중간에 낀 나는 어쩌라는 거니? 그 말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좋은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매번 집에 갈 때마다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빠는 끝끝내 같은 대답뿐이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사정을 알고 꽤 오래 기다려줬어요. 처음엔 천천히 하자. 아버님 마음을 돌려야지 라고 해줬죠. 절대로 부모님이랑 연 끊고 결혼하자 같은 말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속상해하면 괜찮아. 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아버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해줬는데 그 배려심 있는 모습에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어요. 이 정도로 기다려주는 사람이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구나 싶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빠가 좀 더 알게 되시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남자친구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돌려서 말하다가 나중엔 노골적으로 아빠를 험담했어요. 솔직히 아버님 좀 이상하신 거 아니야? 이유도 없이 사람을 못 믿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미안, 그냥 답답해서 그래 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비슷한 말이 점점 늘었어요. 한 번은 술을 좀 마신 상태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잔뜩 깔려 있었어요. 너네 아빠가 널 가두고 있는 거야. 평생 버스나 모는 사람이 뭘 한다고 남의 인생을 막아.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평생 버스나 모는 사람이라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그 말이 너무 불쾌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아빠가 뭘 하시든 뭐라 하셨든 내 아빠야. 기다리게 한 건 미안한데 이런 식으로 말할 거면 그냥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나도 이대로 미안함과 불쾌함을 가져가는 게 힘들 것 같네. 제 말에 그 사람이 한참 조용히 있다가 미안,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보다. 술 먹고 헛소리했어 라고 사과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미안하다고 직접 찾아올 정도였어요. 한 번은 아빠를 험담하고 한 번은 사과하고 그런 루틴이 반복됐어요. 1년 넘게 기다린 사람이니까 답답할 만도 하다고 이해했지만 아빠를 무시하는 말만큼은 듣기 싫었어요. 특히 평생 버스나 모는 사람이라는 말은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사과하면서 잊어달라고 했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아? 새벽부터 일 나가면서 나 키우신 분이야. 그 아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건데 아빠를 무시하는 말은 나를 무시하는 거랑 같아 라고 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짓더니 알겠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저와 가족을 탓하더라고요.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걸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땐 제가 너무 미안함이 커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던 어느 날 아빠가 절 부르셨어요. 평소와 달리 먼저 대화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엄마가 외출한 사이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 아빠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버스 운전하시느라 원래도 피곤한 얼굴이셨는데 그날따라 유독 기운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야위셨나 싶을 정도로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아빠가 뭘 좀 본 게 하나 있다. 심장이 쿵했어요. 아빠가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어떤 여자랑 길에서 크게 다투는 걸 봤어. 아빠 말씀은 이랬어요. 버스를 몰고 가시다가 어느 정류장 근처에서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와 심하게 말다툼하는 걸 보셨대요. 여자가 울면서 남자친구 팔을 붙잡았는데 남자친구가 세게 뿌리치더래요. 여자가 주저앉았는데도 남자친구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다고요. 꽤 격하게 다투는 모습이었다고 하셨어요. 무슨 관계인진 모르겠다. 근데 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 그 친구는 내 딸한테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쩌면 너조차 모르는 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아빠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싶었지만 그때 저는 아빠 심정보다 제 입장이 더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만 화가 났어요. 그동안 그렇게 반대만 하시더니 그 반대의 근거였던 게 멀리서 본 장면 하나라는 거잖아요. 아빠, 그게 반대의 이유였어?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냥 지인일 수도 있고 일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아빠가 들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에 기대서 너를 궁지에 내몰고 싶진 않았다. 지금도 그렇고. 아빠가 저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뭔가 더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결국 입을 다무셨어요. 저는 그 침묵이 정말 답답했어요. 아빠, 난 아빠도 포기 안 할 거고 그 사람도 포기 안 할 거야.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빠가 본 그 하나의 장면보다 더 많은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아빠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죠? 그날 집에 와서 남자친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전화로 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줘 라고 했어요. 여자랑 길에서 크게 다툰 적 있냐고. 그 사람 누구냐고요. 남자친구가 잠깐 동안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 정적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그리고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더군요. 언제였는지 생각하느라 답을 못했네. 그때였나 보다. 촬영권으로 손님이랑 실랑이가 좀 있었어.
스케줄 틀어져서 서로 감정이 좀 상했는데 별일 아니야. 그러면서 그 손님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촬영 날짜 조율 문제로 좀 언쟁이 있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날짜도 비슷했어요. 촬영 일정을 왜 일방적으로 변경하시냐? 그쪽이 먼저 날짜를 바꿨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오간 거였어요. 내가 보낸 캡처 사진 봐. 그 사람이랑 일정 때문에 좀 언쟁이 있었는데 그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목소리가 커진 거야. 나도 좀 미안하긴 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거야? 남자친구는 좀 억울해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안심했어요. 역시 아빠가 오해하신 거라고 생각했죠. 멀리서 그것도 운전 중에 잠깐 보신 거니까 상황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보이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빠한테 가서 내가 물어봤더니 일 때문에 그런 거였대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실랑이가 시작될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그때는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패닉에 가까웠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시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쓰러지셨어. 버스를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대요.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그 시간에 승객이 많지 않았고 차가 천천히 속도가 줄면서 갓길로 밀렸대요. 타고 있던 다른 손님들 덕에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하던 일을 전부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엄마가 쭈그려 앉아 계셨어요. 급하게 나오시느라 신발도 제대로 못 신으셨더라고요. 엄마를 붙잡고 아빠 어떻게 됐어? 하니까 엄마가 말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입만 달싹거리시다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셨대요. 수술은 했는데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이틀을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중환자실이라 면회도 하루에 잠깐밖에 못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빠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아빠 얼굴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옆에 있으니까 그동안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따지고 여러 상처를 줬던 지난 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나는 왜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걸까? 아빠는 결국 병원에 실려오신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말씀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때 자신이 보신 걸 말해주기 위해 저를 부르셨을 때가 마지막 만남이자 마지막 대화였죠. 장례식장에서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게 서 있었어요. 엄마는 소리 없이 계속 우시고 저는 넋이 나가고 조문객들이 오가는데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 뭘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동료 기사분들이 오셨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박 기사님은 항상 딸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딸은 뭘 하든 잘하고 믿음직스럽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영정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버스기사 유니폼 입고 웃고 계신 사진이었거든요. 평소에 잘 안 웃으시는 분인데 그 사진에서는 웃고 계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단체 사진 찍을 때 억지로 웃으신 건데 그 어색한 미소가 이렇게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몰랐겠죠? 그 웃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빠는 끝까지 저한테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신 적도 없었어요. 그냥 안 된다만 반복하시다가 가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따져도 이유를 대라고 해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신 적이 없었어요. 다른 아버지였으면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소리를 치셨을 텐데 우리 아빠는 그러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소리 지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꾹 참고 한숨 쉬고 고개 숙이고 그게 아빠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전 그런 아빠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한 못된 자식이었고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겁니다. 장례식 사흘 동안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친척들, 아빠 동료분들, 동네 이웃들, 그분들이 아빠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이 그 양반은 절대 남한테 폐 안 끼치는 사람이었어. 그 버스 운전하면서 어르신 내리실 때마다 조심히 가세요 하는 기사는 그 양반밖에 없었다. 제가 몰랐던 아빠의 모습들이 남들 입에서 나오는데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였거든요. 장례식 내내 울지도 못하고 멍하게 있다가 마지막 날 관 앞에서 혼자 남았을 때 한꺼번에 터졌어요. 아빠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진작 아빠와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할 걸. 조금 더 상냥히 대할 걸. 아빠가 용기 내서 나를 불렀을 때 그냥 말이라도 아빠 말을 믿어볼게 라고 할 걸.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는데 아빠는 이미 안 계셨죠. 장례가 끝나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은 직원들한테 맡기고 집에서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씻는 것도 귀찮았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계속됐어요. 핸드폰을 보면 아빠 카톡 프로필이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마지막 프로필 사진이 아빠가 버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게 뜰 때마다 가슴이 턱 막혔어요. 상태 메시지가 열심히 살자, 가족을 위해서였거든요. 그 말이 아빠의 전부였어요. 한 번은 습관처럼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안 가더라고요. 번호가 이미 끊겨 있었어요. 그제서야 정말 아빠가 안 계신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일을 나가시는 횟수가 줄었고 식사도 잘 못하셨어요. 한 번은 엄마한테 갔더니 거실에 아빠 유니폼이 깨끗하게 개켜져 있더라고요. 엄마가 입을 사람이 없는 옷을 빨래하신 거예요. 버리지 못하겠더라 라고 하시면서 조용히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울음보다 더 슬펐어요. 그때 제가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릴 수 있었던 건 남자친구 덕분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정말 곁에서 많이 챙겨줬거든요. 장례식 때부터 계속 와서 이것저것 도와줬고 장례가 끝난 후에도 매일같이 연락하면서 안부를 물었어요. 어떤 날은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대신 전해주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사와서 같이 먹자고 했어요.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옆에 앉아서 한 숟갈만 먹으라고 떠줬고요. 한 번은 제가 갑자기 아빠 생각에 울음이 터졌는데 아무 말 없이 안아줬어요. 울어, 다 울어 라고만 했어요.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마.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만 했어요. 그 모습이 고마웠어요. 아빠의 뜻을 생각하면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에게 힘이 되니까 차마 헤어질 수 없겠더라고요. 아빠를 잃은 직후에 저한테 남은 사람이 이 사람뿐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힘드시니까 오히려 제가 엄마를 챙겨야 했고 친구들은 위로를 해줘도 매일 와줄 순 없잖아요. 오직 남자친구만 그 자리를 지켜줬어요. 엄마한테 반찬도 만들어 갖다 드리고 종종 안부 연락도 드리고요. 나중엔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참 마음만 있어주네. 고맙다 라고 하셨을 정도였어요.
반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일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결혼에 대해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거실에 걸려있는 아빠 영정사진을 한번 보시고 다시 저를 보시고 그러다 아빠가 반대하신 거 알지만 네가 정말 그 사람이 좋으면 엄만 막지 않을게. 네 선택이니까. 아빠도 나중엔 수긍하실 거다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눈물이 허락의 눈물인지 아빠한테 미안한 눈물인지 당시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 둘 다였겠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에 대한 이상한 점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남자친구가 주말에 촬영이 있다면서 자주 자리를 비웠는데 예전엔 주말 촬영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주말은 쉬어야지 라면서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는 토요일마다 어딘가를 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요. 한 번은 토요일에 촬영이라고 해서 점심때쯤 간식을 사들고 스튜디오에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다른 작가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예약된 촬영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곧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나 스튜디오 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네? 어디야 자기?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오늘 외부 촬영이라 다른 데서 찍고 있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 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것 같았는데 금방 평소 톤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지만요. 또 한 번은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화면을 슬쩍 봤는데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그 사람이 핸드폰을 보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나 잠깐 전화 받고 올게 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 만에 돌아와서 광고 전화였어 라고 했는데 광고 전화 때문에 표정이 저렇게 되나 싶었어요. 게다가 밖에서 5분 넘게 통화했거든요. 광고 전화를 5분씩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괜찮은 매물을 발견해서 여기 어때? 여기랑 가깝고 좋은데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미묘해지면서 거긴 별로야. 교통이 안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랑 가까운데 교통이 안 좋다니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매물을 보여줬는데 같은 동네인 걸 확인하더니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유독 그 지역만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데를 보자고 했어요. 물론 하나하나 따지면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모이니까 속이 찝찝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모르는 여자랑 다투는 걸 봤다. 남자친구가 보여준 메시지를 믿고 넘어갔었는데 정말 그게 다였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빠가 나타나셨어요. 영정사진 속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생생한 평소 모습이었어요. 피부의 질감까지 보일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정류장 같은 곳에 서 계셨는데 절 보시더니 한 발짝 다가오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아빠가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사업이 어려우셨을 때도 아빠는 항상 묵묵하게 참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아빠가 꿈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계셨어요. 그리곤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죠. 딸아, 딸 걱정돼서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아. 저는 꿈인 줄 알면서도 뛰어가서 아빠한테 매달렸어요. 아빠 미안해.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가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 감촉이 너무 생생했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 저를 위해 수십 년 동안 고생하셨던 손이었어요. 아빠가 절 물끄러미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걸어가시는데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서 아빠 가지마!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에도 아빠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잠에서 깨니까 베개가 흥건히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어요.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어요. 아빠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마침 엄마도 잠이 안 와서 깨어 계셨더라고요. 방금 꾼 꿈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도 사실 걱정이 됐어. 아빠가 이유 없이 반대하신 분이 아니잖아. 평생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신 분이 그것만은 끝끝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무 이유가 없었겠어? 그런데 꿈에 나와서도 반대하시니 이건 분명 뭐가 있는 거야. 엄마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빠가 단순히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게 아니었을 수 있어요. 뭔가 있었는데 말씀을 못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최근 제가 느낀 이상한 점들까지 합치니까 찝찝해서 도저히 이대로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한 달 전이었지만 파혼을 결심했어요. 예식장 계약금이 날아가든 혼수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도 제 꿈에까지 오셔서 우실 정도면 뭔가 있는 거라고 느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인생은 다시 못 사니까요. 엄마한테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한참 생각하시다가 네가 결정한 거면 엄마가 뭐라 하겠니? 확실한 거지? 라고 하셨어요. 네, 확실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맞았나 보다.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던 거 보면 이라고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결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자친구한테 만나서 직접 말했어요. 그동안 시간 끌어서 미안해. 나 결혼 못하겠어. 그 사람 반응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항상 여유롭고 말을 잘하던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대체 왜? 란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을 자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아빠 때문이야?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그 영향을 받는 거야? 어? 대체 살아서나 죽어서나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아빠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아빠 장례식 때도 누구보다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제가 아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숙연하게 들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파혼을 통보하니까 또다시 돌아가신 아빠를 들먹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내 테이블을 두 손으로 세게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컵이 넘어지면서 커피가 쏟아졌는데 남자친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는 제 손목을 잡으면서 나가서 얘기하자 라고 했는데 그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손목이 빨갛게 될 정도로 세게 잡았어요. 나! 소리를 질러서 겨우 뿌리쳤어요. 카페 직원이 달려왔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분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말려주셨어요.
남자친구도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 발 물러섰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는데 그 눈이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아빠가 눈이 안 웃는다 라고 하셨던 게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저 눈이었어요. 저 차갑고 날카로운 눈. 아빠는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저 눈을 보셨던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남자친구가 야, 이러면 진짜 끝이야! 하고 소리쳤는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카페 밖에 나오니까 찬바람이 뺨을 때렸는데 그게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집에 와서 손목을 보니까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손을 거칠게 쓴 적이 없던 사람이 파혼 통보 한 번에 테이블을 치고 손목을 잡았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할게 라면서 제 손을 잡던 그 손이 맞는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보셨던 그 장면이 겹쳤어요. 정류장에서 여자 팔을 세게 뿌리치던 그 모습. 그날 밤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수십 개 왔어요. 처음에는 미안해, 내가 흥분했어, 한 번만 만나자 로 시작해서 새벽이 되니까 네가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후회할 거야 로 바뀌더라고요. 읽지도 않고 전부 차단했어요. 파혼 후 2주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처음 듣는 목소리의 여자였죠. 저기 혹시 김세진 씨랑 파혼하신 분 맞으시죠? 조금 당황했지만 네, 맞아요 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보니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아이 사진이 들어있는 핸드폰 케이스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눈에 띄었죠. 그 여자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너 살쯤 된 아이였는데 눈매가 남자친구를 닮아 있었어요. 이 아이 그 사람 아이예요. 김세진 아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때부터 그 여자의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럼에도 믿어야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전말은 이랬어요. 그 여자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둘이 사귀다가 임신을 했는데 여자는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듣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지금은 결혼할 형편이 안 된다, 좀 기다려달라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다고요. 전화번호도 바꿨고 그 여자가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남자친구를 찾아냈고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었대요. 남자친구는 또다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화가 난 여자가 남자친구 과거를 파봤더니 이전에도 다른 여자들을 임신시키고 낙태시킨 전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요. 결국 그 여자는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결심했대요. 근데 양육비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법적인 책임을 들면서 요구했고 남자친구는 돈이 없다며 계속 미뤘대요. 그러다 그 사람이 제게 양육비를 이제 주겠다고 하더군요. 전 바보같이 안심했고요. 그러다 파혼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왜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지, 어떻게 양육비를 주려고 했었는지를요. 남자친구는 제 사업체에서 나오는 돈으로 양육비를 해결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제 돈으로 그쪽 문제를 처리하려 했던 거죠.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한테서 돈을 가져달 수단으로 결혼을 이용하려 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가 제 쇼핑몰 매출에 유독 관심을 보였던 게 떠올랐어요. 요즘 매출 어때? 월에 얼마 정도 나와?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는 관심이려니 했는데 사실 뒤로는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 가족이 없다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부모님도 계시고 형도 있어요. 멀쩡한 가정 출신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가족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 버림받은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족이 없어서 외롭다던 말, 넌 내 유일한 가족이야 라던 말, 전부 거짓이었어요.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가족이 등을 돌린 거였어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가족 운운하면서 감정을 이용한 거였죠. 그 여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파혼하셨다는 소식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또 망가질 뻔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이걸 말씀드려야 저도 제 아이한테 떳떳할 것 같아서요. 그 여자가 가고 나서 카페에서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본가에 갔어요. 아빠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쓰시던 작은 수첩이었는데 앞부분은 버스 운행 관련 메모였어요. 노선 번호, 교대 시간, 그런 거요. 근데 뒤쪽 페이지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직접 연필로 꾹꾹 눌러 쓰신 거였는데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류장 앞에서 여자와 크게 다투는 거 봄. 여자가 울면서 매달림. 남자가 여자 팔을 세게 부리침.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음.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우리 딸한테 상처 줄 사람일 수 있음. 하지만 나의 말도 상처를 줄 수 있음. 어떻게 막아야 할까?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이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딸을 설득할 수 있을까? 날짜를 보니까 아빠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시고 한 달 후의 메모였어요. 아빠는 그때부터 이미 뭔가를 눈치채셨던 거예요. 아빠 감각이 그 사람의 본질을 짚어낸 거였고 그 뒤에 직접 목격까지 하신 거였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사진도 없고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남자친구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딸한테 말했다가 아빠가 착각한 거야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오히려 남자친구만 억울해지고 딸은 자신을 더 원망할 거란 생각에 걱정되셨겠죠. 그래서 아빠는 자기만 악역을 맡기로 하신 거예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만 반복하신 거예요. 혼자서 나쁜 아빠가 되기로 한 거예요. 딸이 원망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딸이 저 남자한테 상처받는 것보다는 아빠를 미워하는 게 낫다고 여기셨던 거겠죠? 아빠가 이 작은 수첩에 한 줄씩 적으셨을 모습이 눈에 그려졌어요. 좁은 휴게실에서 연필 들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으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딸을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아빠가 선택하신 건 자기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딸이 왜 반대해? 라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안 된다만 반복하면서 혼자 악역을 맡으신 거예요. 제가 화내고 소리 지르고 원망해도 다 받으신 거예요. 딸이 아빠를 미워하는 게 딸이 저 남자한테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엄마한테도 이유를 말씀 안 하셨으니까 온전히 혼자 짊어지신 거예요. 그날 엄마와 함께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대로 가만히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아빠가 지켜주신 인생인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갚아줄까 고민하다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여자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그 여자도 기꺼이 협조해줬고요.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양육비를 요구한 내용 증명, 아이 출생 서류, 병원 기록 등을 정리했어요.
특히 카톡 내용 중에 남자친구가 나 땡월 땡일 이후로 돈이 좀 생길 거니까 그때 양육비 정리하자 라고 보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땡월 땡일이 저희 결혼 날짜였거든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했어요. 이 변호사 말이 이 경우 사기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의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 가족 관계를 완전히 거짓으로 꾸며서 저를 속인 것, 그리고 양육비 해결이라는 재산적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추진한 것. 이렇게 기망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제가 결혼 비용이라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니 사기에 해당한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낸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식장 계약금 반과 신혼집 전세 계약금 반, 그리고 혼수 비용은 전액을 제가 부담했어요. 전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죠.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 충분합니다 라고 했어요.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고 남자친구도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그리고 업계 쪽도 자연스럽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라 거래처가 곧 평판이잖아요. 제가 쇼핑몰을 오래 하면서 촬영 쪽 사람들이랑 네트워크가 꽤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소문을 낸 건 아니에요. 근데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그 사진작가 아직도 거래하는 데 있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퍼뜨린 거예요. 사진 촬영 쪽은 생각보다 좁은 바닥이에요. 입소문 한번 나면 끝이거든요. 이전에 그 사람한테 촬영 맡겼던 쇼핑몰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난 아무것도 몰랐네 하면서 바로 거래를 끊었어요. 그 뒤로 하나둘씩 연쇄적으로 거래처가 빠졌어요. 몇 달 안에 그 남자한테 일을 맡기는 곳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 사진 일이라는 게 실력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맡기거든요. 특히 여성 모델이 있는 촬영이나 웨딩 촬영은 절대 못 맡게 됐어요. 누가 저런 사람한테 촬영을 맡기겠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남자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이름을 바꿔서 일을 하려고 했다는데 요즘 세상에 그게 되겠나요? 인터넷에 한번 이름이 올라가면 끝인데. 그 여자한테도 따로 연락했어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대로 하라고. 필요하면 제가 가진 증거를 공유하겠다고요. 아이한테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양육비만큼은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여자도 결국 양육비 소송을 따로 진행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남자친구 쪽에서 연인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결혼 비용은 자발적으로 낸 거다라면서 빠져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증거가 명확해서 최종적으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집행유예의 벌금형이 나왔고 민사소송을 통해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쓴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게 됐어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완전히 퇴출됐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로 인해 전부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반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업도 손에 안 잡혔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누가 웃으면서 다가오면 저 사람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한동안 대인 기피증 비슷한 상태였어요. 일 관련한 미팅은 전부 직원한테 맡겼고 혼자 사무실에서 일만 했어요. 상담을 받기도 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속은 사람은 죄가 없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더 억울했어요. 속은 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저와 제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아빠 수첩을 여러 번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처음엔 죄책감이었어요. 아빠 말을 안 들은 제 자신이 너무 밉고 한심했어요.
그 다음엔 분노가 왔어요. 남자친구한테가 아니라 저한테요. 왜 한 번도 아빠 편에 서지 않았는지, 왜 아빠가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도 무시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감사함이 왔어요. 아빠가 끝까지 절 지키려고 하셨다는 거, 살아서도 돌아가셔서도 꿈에까지 오셔서 울면서 경고해 주셨다는 거. 세상에 이런 아빠가 또 있을까요? 아빠는 끝까지 저의 아빠였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았지만요. 그 일이 있고 시간이 꽤 지났어요. 쇼핑몰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렸고 소소하지만 자체 브랜드도 하나 시작했어요. 예전에 꿈꿨던 대로 제가 기획하고 제가 만든 옷을 파는 거예요. 요즘에도 저는 가끔씩 아빠 수첩을 꺼내봐요.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서 읽는 건데 투박한 글자 하나하나에 저를 향한 마음이 배어있는 게 느껴져서요. 얼마 전에는 아빠 기일이었어요. 엄마랑 둘이 아빠 좋아하시던 곱창전골을 해서 먹었어요. 아빠는 소주에 곱창전골을 드시면서 TV 보는 걸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엄마가 소주 한 잔을 아빠 사진 앞에 따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지금쯤은 좀 편히 주무시겠지? 가끔 아빠 꿈을 다시 꿔요. 근데 이젠 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서 계세요.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며 잘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아마 제가 보고 싶은 걸 본 거겠죠? 그래도 그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아빠는 제 곁에 아직 계세요. 수첩 속에, 꿈 속에 제가 내리는 모든 선택 안에요. 아빠,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요.